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5월이에요. 여름이래요, 이제. 시간 정말 빠르죠? 이제 5, 6월 달 계획을 선생님들이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요? 5, 6월에 이제 기출 분석하실 거잖아요. 서브노트 만들어져 있죠? 여기에 이제 기출 문제 보시면서 이제 5, 6월에는 대부분의 범위가 정해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5, 6월 달에 시험 문제에서 다뤘던 부분, 요 부분들을 서브노트에 이렇게 마킹하시면서 필요한 내용들 이렇게 추가로 집어넣으시면서 5, 6월에는 대부분의 출제 범위가 대부분은 갖춰진다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7, 8월에는 이제 아직 출제 안 됐던 부분에서 또 나올지도 모르니까 영역을 넓혀서 전부 다 살펴보는 거고, 그래서 선생님들 공부하시는 거가 방향을 좀 잘 잡고 공부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의 시험 문제들 경향을 봐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커트라인이 어때요? 1차 커트라인 점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게 교육학 때문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전공에서만 보더라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어려운 문제, 숨겨진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 기출에서 충실하면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공부를 하실 때 5, 6월 달 봐야 될 범위들이 이렇게 정해질 거예요. 그렇죠? 기출 문제로 다뤄졌던 부분들이 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했던 건 이렇잖아요. 기출 문제 나오든 안 나오든 원서에 있는 건 다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 6월 달에 하셔야 될 일은 요 부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서브노트에다가 이네들이 이렇게 체크가 돼야 돼요. 이 부분이 출제된 부분이구나. 다음에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1, 2, 3, 4월에 이거 봤는데 여기에는 또 뭐가 있을까? 여기에 또 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찾아다니시는 공부는 이제 효율적이지 못해요. 요즘에 출제 경향을 보면 요 정도 충실하면 어느 정도 점수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유형으로 변했어요. 이제 시험 문제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할 문제들이 정해져 있고, 그것 가지고 이제 누가 실수를 안 하느냐, 그 정도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공부는 이제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밖으로 막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공부 하지 마세요. 작년에도 보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기에 바쁘신 이런 분들하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공부를 못 하셨던 분이 있어요. 작년에 공부하신 분이 대학원을 작년에 마쳤어요. 그러니까 대학원 마쳤으니까 저기도 했어야 됐겠죠. 5월에 교생실습 나갔겠죠. 논문 준비했겠죠. 그 다음에 그 해에 심지어 결혼까지 하셨대요. 한 해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 전략은 저가 얘기하는 것, 요것만 충실히 잡겠다고 이렇게 목표로 잡고 공부했대요. 충분하다니까요. 그래도 근데 자꾸만 이렇게 새로운 것 찾아가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이 이야기는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룻밤만 지나죠? 그리고 다른 데서 누가 얘기하죠? 그럼 팔랑팔랑해요. 왜 그러냐면 수험생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수험생이기 때문에 누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도 다 알고 가는데 나 혼자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자꾸 파고 가요. 그러면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얘네들을 놓치는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요 실수를 안 하면 되니까 방향을 그렇게 잡아요. 그래서 5, 6월에 다루는 내용들은 5, 6월에 문제로 다뤄지는,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은 한마디도 안 놓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요것만 다 잡고 이 안에서 나오는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향 그렇게 잡고 가세요. 팔랑팔랑 별로 도움 안 돼요. 네,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봐요. 전공 문제가 이제 이렇게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쉬워져서 대부분 점수들이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나와.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작년에 혹은 지난 몇 년간 혹은 우리 형성평가 보면서 내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해결할 수 있었는데 뭐 좀 쉽게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전공 문제 조금 실수 안 하면 되지 뭐, 대충 어느 정도 다 하고 있어. 좀 편안하게 쉽게 준비해보자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이게 쉬워졌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어떻다는 얘기일까요? 2차에서 변별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1차에서 누구나 다 비슷비슷한 점수잖아요. 다 고만고만한 점수, 거기에 다 뭉쳐있는 그 점수 실수 하나 갖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점수를 가지고 2차에 들어가면 별로 근소한 차이로 이렇게 1차 패스해서 오신 분들이 2차 가면 이제 실기 봐야 되죠. 수업 실현 지도안 해야 되죠. 면접해야 되죠. 요 배점도 100점이나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차이 나는 이 점수들이 1차에서 이 조그만 차이보다 훨씬 더 크게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준비는 지금
문제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옛날보다 쉬워졌으니까 이론은 조금 편하게 가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2차까지 한 번에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론에서 다뤄졌던 이 내용들에서는 실수 안 하자. 그 대신 2차에서 내가 남들보다 뭔가 나은 점수를 챙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면접을 1차 끝나고 준비하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면접 문제들은 대부분 선생님들이 1년 동안 교육학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녹여서 내는 거라서 교육학 공부를 소홀히 하고 계시면 안 돼요. 대부분 아마 그럴걸요? 교육학 어떻게 해요? 너무 많고, 분량 너무 많고,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근데 문제는 딸랑 두세 개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시간을, 지금 이거 공부하면서 그렇죠? 이 이론 쭉 공부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많은데 이게 나올까?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공부할 게 없어요. 그래서 늘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보다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뭐 덥고 전공 볼까? 이래서 교육학 공부하는 시간이 훨씬 적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고 이제 저 뒤쪽에 이제 시험이 임박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전공을 보고 있어. 근데 교육학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교육학을 챙겨보게 돼요. 교육학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뺏겨. 그래서 다시 전공을 봐야 되고. 그래서 교육학이 되게 내 발목을 붙잡고 있어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저 시험 볼 때도 그랬었어요. 저 시험 볼 때도 교육학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지 받기 전까지 손에 땀이 나가지고 닦아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육학 공부를 소홀히 하고 가시면 안 돼요. 교육학도 좀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필요하면 큰 틀에서 다루는 이런 이야기들이라면 교육학도 써보는 툴을 좀 만드세요.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을 보고 내 말로 풀어낼 수 있는지, 말로 풀어낼 수 있으면 글로 쓰는 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로 풀어낼 수 있는지 이런 연습을 하셔서 이것이 2차에 가서 면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니까 교육학을 좀 더 꼼꼼하게 잡고 가시는 것. 그래서 옛날 사람들의 전략들은 그랬었죠. 1차가 끝나야 2차를 볼 거 아니야. 그래서 1차를 해야 실기를 보러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1차에 올인하고 끝나고 나면 이제 그때는 되게 간격이 컸었죠. 그래서 실기에서 좀 실수하더라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이랬었죠. 근데 지금은 2차 가면 다 비슷비슷한 점수로 가요. 작년에 1차 커트라인이 83점, 84점 이랬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작년 1차 합격하신 분 중에 저한테 인증해 주신 가장 높은 점수가 90점 나오더라고요. 그래 봐야 6, 7점인 거잖아요. 그죠? 면접 보러 가잖아요. 저 16년도에 서울 면접 봤을 때. 이제 2차 연수원 가서 이제 회식하고 이러면서 면접 점수를 다 까고 다녀요. 그러니까 2차 점수를 하나씩 다 까요. 실기는 몇 점 맞았냐, 1차는 몇 점으로 통과했느냐, 면접은 몇 점 맞았냐 이렇게 물어봐요. 무용하던 친구였는데 39점 맞았대요. 40점 만점에.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모두가 박수 쳐줬어요. 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온 거냐 이랬죠. 그래서 저가 면접 36점 맞았어요. 저는. 벌써 3점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박수치고 막 웃으면서 이랬던 친구 중에 한 명이 난 32점인데 이랬어요. 면접만 7점 차이 난 거예요. 그 둘이. 그러니까 1차에서 겨우 3, 4점?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 3, 4점도 굉장히 크잖아요. 작년 커트라인 보면 합격하신 분들이 커트라인에서 어때요? 그러면 다 불안하대요. 다. 왜냐하면 다 거기 뭉쳐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2차에서 조금 차이 나는 거 그게 엄청나게 크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실기도 마음 편하게 놓고 가시면 안 돼요. 몸 관리도 지금 하고 계셔야 돼요. 최소한 7월, 8월까지는 선생님들이 운동하고 몸 관리 하고 계셔야 돼요. 9, 10월에는 그냥 가볍게 런닝 정도만 하시고 7, 8월까지는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체조가 금방 안 되잖아요. 그죠? 1차 끝나고 안 되던 분들이 2차 준비하면서 체조가 불가능할걸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체조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그래서 5, 6월에 3번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4월에 못하고 3월만 못했죠. 그래서 5, 6월 3번을 계획하고 있는데, 5월은 네 번째 주에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주말은 어버이날이고, 다음 주말은 저한테만 기념일이고 그래서 못 가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16일 다음 주가 23일인가요? 24일인가요? 그 주에 갈게요. 그 주 토요일 날 가고 6월에 2번 하고 7, 8월 이렇게 하고 7월, 8월까지 하고 이제 9월부터는 안 할 거예요. 체조. 거기에 시간 투자하고 이러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시간이니까 선생님들 몸 관리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 인근에 계신 분들은 이제 제가 보라매 공원으로 소집할 거예요. 그래서 달려요. 겁나 열심히. 그래서 인원이 많아지면 이어달리기를 할 생각이에요. 팀을 나눠서. 네. 보라매 공원 봤더니 거기 트랙이 612m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팀을 나눈 다음에 이어달리기를 할 거예요. 이어달리기의 방식은 매우 재밌게 해요.
한 바퀴씩. 한 바퀴씩. 한 바퀴씩 세 바퀴. 본인이 세 바퀴. 그러니까 내가 한 바퀴 뛰고 오고, 내 파트너가 한 바퀴를 뛰잖아요. 그동안 난 쉬고 있는 거죠. 내 파트너가 오면 난 뛰는 거고. 내 파트너가 잘 뛰잖아요. 쉴 시간이 부족해요. 죽는 거죠. 여튼, 네. 재밌게 달려보도록 해요. 그리고 체조 연습할 때 우리 지난번에 제가 TAI 한번 해보겠다 그랬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서 준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해놨어요. 제가 파일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 다음 주부터는 가셔서 우리가 TAI를 적용해서 노는 사람이 없도록 플로어가 놀고 있지 않도록 네,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제 5, 6월 달에 선생님들이 이 내용 다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7, 8월에 문제풀이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7, 8월까지 가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대부분 지금 1월부터 형성평가 계속 풀고 오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선생님들 보면 형성평가를 대부분 이게 다 맞춰요 이제.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랬다 그랬죠. 모의고사 이렇게 보는데 점수가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되게 시험을 모의고사를 너무 잘 보셔. 그래서 이분 공부 정말 열심히 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합격하겠네. 근데 한 가지 변수가 있었어요. 제가 뭘 우려했냐면 근데 초수라서 그게 뭐냐면 초수라서가 뭐냐면 이런 환경에 놓여져 있지 그 실전에 가서 그 문제를 만나는 그 환경에 놓여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변수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그 초수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경험이 없으니까 그 상황에 놓여서 이렇게 푼다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 압박감, 긴장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제 선생님들 대부분 경험은 이렇게 해보셨겠지만 내가 준비를 이만큼 하고 갔어. 근데 시험 보러 갔어. 여기에 있는 교실에 있는 이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나의 경쟁자야. 심지어 아까 교문을 같이 통과했던 그 사람들이 다 경쟁자인 거야. 근데 이제 나는 열심히 생각하고 있고 이게 뭐지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싹싹싹 하면서 계속 써내려가고 있지. 그 시간은 뒤에서 이제 자꾸 쫓아오고 있지. 이러면 그 긴장감을 정말 감당 못할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압박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초수만 아니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건데 근데 갔다가 이렇게 오시더니 그랬죠.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한 분은 시험 보고 와서 제 모의고사에서 대부분 나왔으니까 너무 반갑게 제가 시험 보고 와서 맞이했어요. 선생님 잘 봤지? 잘 봤잖아. 점수 되게 높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렇게 비가 오고 있어요 얼굴에서.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시험 문제를 보고 너무 당연한 게 이렇게 한 방에 딱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모의고사에서 봤으니까 한 방에 딱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썼다가 이렇게 그었대요. 이렇게 중요한 시험을 보는데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그럴 리가 없어. 긋고 다시 풀었대요. 다음 문제를 봤는데 또 답이 뚝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리가 없어. 다 뒤집어 놓고 왔대요, 다. 그래서 나중에 와서 이제 그 기출문제 풀이할 때 이렇게 해봤더니 되게 한숨을 계속 쉬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왜 그래? 그럴 게 없잖아. 그럴 문제가 없잖아. 이랬더니 다 그랬대요, 다. 문제를 다 만나는 문제마다 이렇게 쉽게 나왔을 리가 없어. 그래서 꽈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혼자 계속 꼬고 있었대요. 그래서 어려운 답만 다 쓰고 왔대요. 그래서 그게 그 초수여서 겪는 그런 거일 수 있어요. 또 한 분은 답을 밀려 쓰고 오셨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케이스도 생기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면 선생님들도 초수 처음에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도 이거를 극복하려면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일단은 선생님들이 제가 형성평가로 내드리는 문제들 혹은 모의고사에 다루는 문제들 이렇게 7, 8월 문제풀이 때 하는 얘기들 보면 선생님들이 지금 형성평가만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제 계속 이걸 반복해왔으니까 어때요? 뭐 물어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쵸? 이게 바로바로 나오죠. 이거는 됐어요. 이건 된 상황이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는데 이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여기 기본 이론에서 다루면서 형성평가로 했던 이네들이 완벽하게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가능해요. 근데 시험 보기 전까지 이걸 지금 잡는데 급급해서 겨우겨우 잡았어. 그리고 불안해. 내가 인출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을 갖고 딱 앉아요. 근데 시험 문제가 그런가요? 모의고사가? 그냥 이렇게 뭘 쓰시오 이런 식으로 묻지 않잖아요. 상황 속에서 내가 얘를 찾아내야 돼. 뽑아내야 되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그래서 요것만 지금 집어넣기 급해 있는 상황에서 가서 보니까 안 찾아지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셔야 될 일이 요 부분 지금 기본적으로 다뤘던 이 내용 또 5, 6월에 다뤄진 이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이거는 자다가 물어봐도 내가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선생님들이 완벽하게 입력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여유가 생겨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 너무 아픈 경험을 제가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밀어놓고 천천히 나중에 드릴 게 아니구나. 그래서 올해 1월부터 형성평가를 계속 했던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거는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니까 빨리 해버리면 좀 편하게 가겠다 싶어서 한 거고.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장담컨대, 단언컨대 다른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초수들보다 선생님들이 훨씬 앞서가 있어요. 훨씬. 그러니까 자부심을 갖고 하세요. 네. 그 결과가 지난 마지막 주에 우리 4월 형성평가 봤었죠? 네. 60문제 풀었어요. 2분은 만점 맞았고요. 2분은 1문제 틀리셨고, 네. 2문제 틀리신 분이 이게 탑5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결과만 보더라도 선생님이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물어봤을 때 선생님이 실수 없이 이거 다 그냥 인출은 다 될 정도로 공부하셨다는 건 이제 그만큼의 자신감을 갖고 보셔도 되는 거고, 이제 여기 봐봐요. 평균 60점 만점에 평균이 53.40이에요. 되게 대부분 다 50점대 이상이면 별로. 그리고 그 문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문제 하나에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쵸? 그래서 문제 하나 내놓고 괄호 여러 개 있었죠. 거기 하나만 비워 있어도 그냥 그거 써요. 이런 분들이 그냥 그 한 문제 이렇게 틀린 게 아니고 괄호 한 칸 비워져 있으면 그냥 이렇게 그거 써요. 다 맞아야 그냥 맞는 걸로. 어쨌거나 중요한 건 점수가 아니니까요. 그러면서 왜 보여주냐고요? 네, 어깨뽕 넣으시라고요. 자, 잔소리 심했네요. 교재를 준비하세요. 자, 문제 풀죠. 저가 이거 기출문제를 출제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출제됐어요. 문제가 잘 보이나요? 문제 보이죠? 저만 안 보이죠? 저만 눈부시죠? 네. 문제가 이렇게 출제됐어요. 근데 평가원에 문의를 해보니까 문제집을 만들 때 문제 그대로 쓰면 안 된대요. 그래서 바꿔놨어요. 이렇게 보시면 기출 변형 문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꼼수 부렸어요. 이건 뭐 옳지 않은 걸 찾으라 그랬는데 여기는 뭐 그랬어요. 문제 보시면. 그래서 오늘은 저기 준비가 안 돼 있으시면 제가 문제를 이렇게 담아왔으니까 요거 보시고 이거 문제집 구하신 다음에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풀어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제가 1, 2월부터 얘기하고 문제로 풀어보고 얘기하고 문제로 풀어보고 그래서 전혀 생소한 문제들은 아닐 거예요. 좀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작년에는 1, 2, 3, 4월까지 안 다루고 5, 6월에 이렇게 문제를 드렸더니 선생님들이 처음에 이렇게 문제 만날 때는 되게 이제 신선해 하셨는데 뭐냐면 조금 허덕이시더라고요. 이게 접근이 좀 힘들어서. 그래서 좀 편하게 가실 거니까 별로 부담 없이 보셔도 돼요. 자, 과제 전달 방식 중 학습 단서에 대한 설명. 학습 단서가 뭐였죠? 학습 단서. 과제의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단어나 구로 연결해 놓은 게 단어나 구로 요약해 놓은 게 학습 단서였고 그 단서들을 과제의 순서에 맞게 배열해 놓은 것 이게 뭐였죠? 요약 단서였죠. 학습 단서는 과제의 중요한 측면을 이렇게 단어나 구로 간략하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학습 단서였고 이것을 과제의 순서대로 전달해 주는 게 요약 단서였어요. 그러면 빨리 이제 인출하셔야 돼요. 요약 단서 하면 또 하나 뭐 생각나셔야 돼요. 요약 단서에 기능이 있었어요. 요약 단서를 사용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죠? 동작의 전체적인 모습을 기억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전체적인 모습을 기억할 수 있다 그랬어요. 또 하나요. 네. 순서를 쉽게 기억할 수 있다 그랬고 교사 입장에서는요. 네, 관찰 단서를 제공해주고 또 피드백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줄 수 있는 요약 단서의 기능이 있었어요. 봅시다. 학습 단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학습 단서를 올바르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과제 내용을 이해해야 된다. 이건 공부 안 해서도 맞추겠죠? 네. 학습자의 연령이나 운동 수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학습 단서가 필요하다. 얘도 공부 안 해도 되겠죠?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복잡한 과제에 관한 설명을 계열성 있게 조직하여 요약 단서로 제시할 수 있다. 얘가 뭐예요?
요거 기출문제를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겠죠. 그죠? 이렇게 계열성 있게 조직해 놓은 것 얘가 뭐니까요? 요약단서니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걸음 나가면 이제 뭐 질문할 수 있어요? 요약단서의 기능 세 가지를 물어볼 수 있어요. 찾아봐요. 순서 이해할 수 있었고 전체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선택적인 학습 단서의 이용을 통해 학습자에게 제시되는 정보의 양을 조정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공부하지 않아도 충분히 일반적인 이야기죠. 개방기능 교수에 필요한 학습 단서의 선택은 동작 자체의 수행에 중점을 둬야 된다. 얘는 어때요? 개방기능에 필요한 학습 단서는 어때요? 어떠해야 돼요? 얘네 둘을 구분짓는 기준이 뭐였어요? 네. 환경의 변화 유무에 따라서 개방 기능과 폐쇄 기능으로 나눴어요. 개방 기능은 어떤 기능이에요? 환경적 조건이 어땠어요? 환경적인 조건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거였었죠. 그래서 요 기능들을 가르칠 때는 어떠한 단서를요? 어떠한 뭐에 초점을 맞춰서 연습을 시켜야 돼요? 다양한 환경을 접해볼 수 있도록. 폐쇄 기능은요? 환경적 조건이 어땠어요? 변하지 않는 게 폐쇄 기능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연습이요? 네. 고정된 환경에서 연습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작 자체의 수행에 중점을 두는 건 어떤 기능이요? 폐쇄 기능. 그러니까 여기가 좀 잘못된 부분이죠. 이거 놔두면 되는구나. 그래서 다음에 나온 문제가 있었죠. 16년도에 나온 문제예요. 다음은 유교사의 배구 수업에 대한 일화 기록지이다. 밑줄 친 기억에 해당하는 예방적 수업 운영 활동을 쓰고 니은과 같이 운동 기능이나 과제의 중요한 특징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나 구를 일컫는 용어를 제시하시오. 요거 같죠? 2학년 1반 3교시 수업이 시작됐다. 유교사는 배구 3차 시 오버핸드 패스 수업임을 알렸다. 기억. 학생들이 학기 초에 연습한 대로 정해진 집합 장소와 위치에 모였다. 교사는 빈자리를 확인하며 신속히 출결을 확인했고 체육복 미착용 학생은 복장 점검표에 표시했다. 이건 어떤 활동이에요? 여기까지 써놓고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상규적 행동은 뭐예요? 수업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상규적 행동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상규적 행동은 뭐 직접 지도와 관련된 시간이었어요? 무관한 시간이었어요? 무관한 시간이니까 상규적 행동에 이것이 일어나는 시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줄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줄이는 방법이 뭐예요? 이렇게 해놓은 것이 요 모습이죠. 일일이 교사가 출석을 부르고 복장도 일일이 체크하고 이런 게 아니고 딱 정해진 자리를 보고 빈자리만 보고 출결 점검하는 시간 줄였고 복장 점검표도 학생들이 스스로 했으니까 이 시간들도 얼른 해결해 버렸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굳이 인명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쿤인이 얘기한 거고 온스틴과 레빈이 얘기한 거는 뭐 있었어요? 이거다. 이분들이 얘기한 건 뭐 있었어요? 상교적 행동에 굳이
굳이 뭐 지원이냐 구조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 임명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어떤 거 써도 관계없겠죠. 그 다음에 니은 봐요. 교사는 네트를 사이에 두고 파트너와 오버핸드 패스하기라는 학습 과제를 제시하고 설명했다. 특히 손을 이마 위로 올리는 동작은 이마, 손을 삼각형으로 만드는 동작은 삼각, 공을 받는 동작은 당겨, 공을 내보낼 때 스냅을 사용하는 동작은 튕겨, 이렇게 설명했대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지금 이마, 손을 이마로 가져가야 돼. 손을 이마로 가져가야 돼요. 이마에서 토스를 해야 돼요. 이것을 길게 설명하지 않고 한 단어로 끝냈죠. 이마. 아, 그럼 이마를 가져가야 되는구나. 얘가 뭐예요? 학습 단서죠. 그리고 학생들이 빈손으로 오버핸드 패스 동작을 이마, 삼각, 당겨, 튕겨의 순서로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구령을 붙여서 재인식했다. 아까 그 학습 단서들 이렇게 순서대로 이마, 삼각, 당겨, 튕겨 이렇게 순서대로 엮어놨대요. 얘는 뭐예요? 얘가 어떤 거예요? 요약 단서죠.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풀어봤던 객관식 문제 그거를 보면서 요거 살펴보니까 아 이렇게 기출분석을 하면 이렇게 빠져나오는구나 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재밌죠?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네, 재밌어요. 기출분석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아 옛날 문제 이거 한번 했네. 그리고 이거 배경으로 이렇게 다뤘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 배경으로 다뤘던 거 이렇게 문제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출문제 이렇게 쭉 살펴보잖아요. 되게 재밌어요. 그럼 보시면서 아 다음에는 이거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 이렇게 쭉 연결해가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저는 더 재밌어요. 이거 해놓고 그 해 이것들이 제가 이렇게 했는데 나오잖아요. 정말 짜릿해요. 전화기 깨진다니까요. 전화기 깨지는 건 작년에 그 뭐죠? 기출문제 확인하는 날 토요일날 평가원에서 기출문제를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전화기로 보고 있었거든요. 기출문제 이렇게 A형부터 쭉 넘겨봤는데 출제된 거 쭉 넘겨봤는데 그 모의고사에서 했던 것 혹은 제가 1년 동안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 있잖아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거 출제될 거다 이런 얘기했던 게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너무 기쁜 나머지 전화기를 떨어뜨리니 깨지더라고요. 깨졌어요. 떨어뜨려가지고. 아, 그 다음 문제를 큰일 났네. 자,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체육과 교육과정의 특징을 변천 순서대로 배열하시오 하는 게 문제예요. 이게 봐봐요. 먼저 우리 체육 교육과정 변천의 특징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올까요?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교수요 목기예요. 46년부터 54년까지 이제 네, 전쟁이 일어나고 끝나고 나서 이제 요때예요. 요때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네. 요 학제가 이때 확정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체육이 어땠다고요? 필수 교과가 되었다는 거. 초등학교에서는 보건, 중학교에서는 체육 보건, 고등학교에서는 체육으로. 그래서 여기 특징은 체육이 필수가 됐다는 거. 그리고 633식 학제가 요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1차 교육과정 봐봐요. 1차 교육과정은 1954년부터 63년까지예요. 교육과정은요. 교과 중심 교육과정. 예, 1, 2, 3, 4차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교, 경, 학, 인 이렇게 기억하고 계세요. 요때의 특징은요. 체육과의 명칭이 초등에서는 보건, 중등에서는 체육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남녀별로 교육 내용 달리듯이 했다 이런 것들이야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이고 제일 큰 건 어떤 거예요? 초등학교에서는 체육, 중등학교에서는 보건. 뭐라 그러는 거야? 초등학교에서는 보건, 중등학교에서는 체육 이렇게 불렸어요. 즉 이거를 그냥 글씨만 보지 마시고 초등학생들은 이제 우리가 신체 활동을 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 머릿속에 있는 체육 활동을 할 때 애들은 뭐 했다는 얘기예요? 애들 시간표에 뭐라고 써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건이라고 써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학교에 가면요 이제 체육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그랬다가 2차 교육과정 오면요 1964년부터 74년까지예요. 이때가 2차 교육과정이고 교 2차니까 경 그래서 경험중심 교육과정. 그리고 이때는요 체육과 명칭이 이제 체육으로 통일돼요. 초등학교에서도 체육, 중학교에서도 체육 이렇게 통일됐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교수의 목기에서는 어땠어요? 6334직 학제가 그때 확정이 되었었고 체육과가 필수로 되었었고 1차에서는요. 초등에서는 보건, 중등에서는 체육. 그 다음에 2차에서는요. 이제 명칭이 어땠어요? 체육으로 통일됐어요. 3차 교, 경, 학문중심 교육과정이에요. 73년부터 81년까지요. 이제 선생님들이 슬슬 태어나기 안 태어나셨구나.
남녀별로 저만 태어났네요. 교육 내용을 달리 제시하고 있어요. 이것도 뭐 별로 아까 나이 추정하지 마세요.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특징인 나선형 교육과정의 조직 형태. 이 부분은 우리가 뭐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3차는 네,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가 뭐가 나타나요? 순환운동과 질서운동. 얘가 내용체계로 등장하기 시작해요. 3차에서의 특징은요. 순환운동과 질서운동이 나타났어요. 4차 교육과정. 81년부터 87년까지가 4차 교육과정이고 인간중심 교육과정이에요. 드디어 이제 학교에 입학했네요. 움직임 교육과정이 도입됐고 학교별 교과 목표와 학년 목표로 구분해서 제시했고, 자, 어떤 거가 나요? 순환운동과 질서운동 삭제됐고, 평생 스포츠, 야외활동 새롭게 등장해요. 평생 스포츠가 등장해요. 4차에. 지난주에 학원으로 한 분 찾아오셨어요. 경남으로 이제 올해 경남으로 합격하셨대요. 그래서 거제도로 이렇게 발령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인사하고 싶다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여기 없어가지고 못 뵀거든요. 전화 통화만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네, 요때 다니셨어요. 그 선생님이 45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작년에 학기 초에 학기 초래 학기가 어딨어 우리가. 자, 연초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40대라 나이가 많아서 되게 걱정이다. 그러면서 저한테 고민 상담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서울로 합격했을 때 나도 그때 40대였다고. 모든 사람들이 20대 후반 애들하고 실기해서 네가 이길 자신이 있어? 이런 얘기를 물어보길래 당당하게 차라리 실기로만 뽑았으면 좋겠다고 대답했다고요. 재수없죠? 그래서 되게 걱정하시더라고요. 40대인데. 그래서 선생님 아무 걱정하시지 말라고. 40대라고 해서 불리한 거 별로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자신 있게 공부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지난주에 통화해서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올해 45대셨대요. 45이신데 합격하셨대요. 네. 그러니까 뭐 하자고 여기까지 왔어? 제 나이 추정하지 마요. 그 다음에 5차 교육과정 87년부터 92년까지예요. 통합교육과정. 그리고 뭐예요? 교과 목표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심동인지 정의적 영역으로 구분해놨어요. 이때의 특징이 5차 교육과정에서요. 5차 교육과정 가장 큰 특징이 어떤 거였어요? 심동인지 정의로 구분했어요. 6차에서는 이제 체육교과의 성격이 나타나요. 7차 교육과정에서는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도입되어요. 이게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여기 11학년부터 12학년까지. 그래서 그때는 저기 고1까지, 고1이 10학년이잖아요. 그래서 고2하고 고3 얘네들이 선택중심 교육과정이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2015 교육과정은 명칭이 어떻게 됐어요?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요? 초1부터 중3까지는 공통교육과정, 고1부터 고3까지는요? 네,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요. 혹시 그런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문제로 와요. 순서대로 하래요. 봅시다. 체육과 내용 영역이 세분화되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순환운동과 질서운동이 나타났대요. 순환운동, 질서운동. 아까 몇 차의 특징이었어요? 네, 3차의 특징이었어요. 보건 및 체육의 명칭이 체육으로 통일됐어요. 체육으로 통일. 중고등학교에 레크레이션 영역이 추가되었어요. 체육으로 통일된 건요. 2차. 체육과 내용을 심동, 인지, 정의적 영역으로 구분해서 설정했대요. 이건요. 5차. 체육과 명칭을 초등학교에서는 보건, 중고등학교에서는 체육으로 했대요. 이건요. 1차. 이렇게 구분했으면 됐죠. 순서야 뭐. 지워도 되죠?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수업 조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게 객관식 문제여서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할 그런 것들이 있어요. 봅시다. 중학교일까요? 고등학교일까요? 중학교겠죠? 아마도 특별하지 않으면 중학교겠죠, 뭐. 자, 이분이 선생님이겠죠?
얘들이 학생들이고 여기를 보시면 얘네 잘 보셔야 돼요. 이건 선택 이동 경로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로 가든지 여기로 가든지 애들이 선택해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요건 필수예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 필수적으로 이렇게 여기 있는 아이들은 필수적으로 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건 분산이에요. 이건 이쪽으로 가는 아이들 반, 이쪽으로 가는 아이들 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림을 놓고 저만 읽을게요. 어차피 없으니까. A, B 유형에서는 학습자가 과제의 종류와 수행 시간을 선택한다. A, B에서는 학생들이 과제의 종류 그리고 수행 시간도 선택한대요. 어때요? 수행 시간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안 나와 있죠. 수행 시간은 본인이 선택하거나 안 하거나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과제의 종류를 봐요. 이 과제와 이 과제가 다름을 알 수 있나요? 그러면 학생들이 여기로 가든 과제는 어때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선택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쵸? 여기로 가더라도 여기 요 과제들, 여기에 과제들이 어때요? 같죠? 그러면 우리 지금 이거 뭘로 나눠놨어요? 스테이션으로 이렇게 나눠놨었잖아요. 스테이션 얘기는 좀 지나고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것, 시간이야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었지만 과제는 어땠어요? 과제는 다르지 않은 과제니까 학생이 선택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렇죠? 두 번째, C 유형에서는 과제마다 난이도를 다르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 C예요. C. 여기에서 학생들이 여기 과제 1, 2, 3 이것을 보면 어때요? 여기에서의 과제와 여기에서의 과제는 어때요? 다른 과제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해놨겠죠. 여기 있는 아이들은 반드시 일로 가야 돼요. 이렇게 C 유형에서 과제마다 난이도를 다르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때요? 여기는요? 난이도. 자, 여기서는 하의 난이도, 여기서는 중의 난이도, 여기서는 상의 난이도, 이렇게 난이도를 구성해 놨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아이들이 여기에서는 어떤 아이들 몇 명은 여기에서 시작할 거고 어떤 아이들은요 여기에서 시작할 거고 어떤 아이들은 여기서 시작하겠죠. 여기에 있던 아이들이 이 과제를 마친 다음에 요 과제로 와요. 그리고 두 번째 다음 난이도의 과제를 해요. 여기를 끝나고 나면 여기의 난이도로 반드시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필수 이동 경로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날 수 있을까요? 네.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쉬운 난이도부터 해왔으니까 요거 하고 조금 더 어려운 거 하고 조금 더 어려운 거 하고 이렇게 별 문제가 안 돼요. 요 아이들 생각해봐요. 처음부터 최상의 난이도를 만났어요. 이런 아이들에게는 문제가 생겨나 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버리면 이렇게 스테이션을 놓고 순환을 시켰는데 과제의 난이도가 이렇게 다르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요. 과제 진척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요. 즉 과제 진척이 뭐예요? 예정된 순서대로 이렇게 밟고 넘어가야 돼. 근데 이렇게 간 아이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과제를 처음부터 만났기 때문에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낮은 난이도부터 이렇게 천천히 해왔으면 충분히 넘어갈 텐데 이게 가능할 텐데 이렇게 줘버리면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문제에 이런 형태의 구성을 놓고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서술하시오라고 하면 선생님들 뭐라고 서술해 주실 거예요? 네, 과제 진척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정말 경제적으로 서술해 주신 거고, 그렇지 않으면요. 이제 말이 좀 길어지겠죠? 네, 가장 높은 난이도의 과제를 먼저 선택한 아이들은 과제를 완수하기 어려워진다. 뭐 이렇게 되게 좀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요거를 써놓으시면 좀 편하겠죠? 과제 진척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거면 끝나요. 왜냐면 이런 정도는 그들도 우리 서로 공유하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난이도가 다르게 제공해놔버리면 어때요? 불편해질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D 유형은 각 스테이션마다 동일한 과제를 제시해야 된다. 여기 D 봐요, 이제 D. 각 스테이션마다 동일한 과제를 제시해야 된다. 이거는 옳은 이야기 같아요? 틀린 이야기 같아요? 여기에서의 과제가 하나의 스테이션 안에 3개가 주어져 있지만 이 과제를 완수하고 나면 반드시 일로 가야 돼요. 왜냐면 필수 이동 경로니까요. 다음 스테이션에 갔더니 똑같은 과제가 또 만나요. 또 넘어갔더니 똑같은 과제를 또 만나요. 이러면 순환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겨날까요? 요 스테이션 놔두고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각 스테이션의 과제가 똑같대요. 이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서술해봐요.
쓸데없이 이동 시간만 길어지잖아요. 여기서 계속 하면 이동 안 하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일로 이동해 버리면 가는 동안 이동 시간 되게 길어져 버리겠죠. 이런 문제가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마다 과제가 다를 필요가 과제가 같으면 순환시킬 필요가 없겠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4개의 유형은 스테이션마다 연습식 스타일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4개의 유형을 사용하는 것이 연습식 스타일이 가장 효과적이래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연습식 스타일이 가장 효과적이대요. 근데 그게 절대적으로 옳고 그르다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죠. 여기서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다른 스타일 적용해도 별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처음에 문제 여기 뭐 있었어요? 가장 적절한 거 이렇게 찾으라 그랬잖아요. 굳이 연습식이 아니더라도 이걸 뭐 예를 들어서 작업용으로 한다든지 이래도 별 문제 안 되잖아요. 굳이 연습형이라고 못 박아 놓을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5번째, 4개의 유형은 학생 수의 적정성, 시간 및 공간의 효율성 등에 초점을 둔 것이다. 어때요? 네, 얘가 가장 옳은 이야기죠. 즉 이렇게 스테이션을 다양하게 구성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연습을 시키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학생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 또 연습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한 효율성, 적정성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스테이션을 구성해 놓은 것 보면 하나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스테이션 구성 4가지 있었어요. 네, 단일 스테이션에 단일 과제 있었어요. 얘는 어떤 형태예요? 단일 스테이션에 단일 과제. 요 스테이션. 여기에서의 스테이션, 여기에서의 스테이션, 요 스테이션이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같아요. 여기나 같아요. 그래서 어때요? 스테이션이 싱글이에요. 과제는요, 이제 이 유형을 보시면 안 되죠. 여기 싱글 과제는 어떤 거예요? 스테이션 안에 과제가 몇 개란 얘기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유형은 이 스테이션 안에 과제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러니까 이건 멀티 과제인 거예요. 얘는 스테이션도 동일하고 얘도 같아요. 그러면 저것처럼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어떤 형태 될까요?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얘가 이제 굳이 스테이션 1, 2, 3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겠죠. 여기서 스테이션 1, 여기도 스테이션 1 잃어버리면 스테이션도 다 똑같고 과제도 스테이션 안에 하나인 이런 형태가 될 거고. 두 번째는요. 단일 스테이션에 과제가 몇 개예요? 여러 가지인 거예요. 스테이션마다 환경은 같아요. 그 안에 있는 과제는요. 이렇게 스테이션 안에서의 과제는 여러 가지가 주어져 있어요. 또 하나요. 이제 스테이션이 멀티예요. 그리고 과제가 동일하는 거예요. 스테이션은 다른데 이거죠. 이 스테이션과 요 스테이션은 달라요. 근데 그 스테이션 안에 과제는 어때요? 한 가지씩밖에 없어요. 얘가 멀티 스테이션의 단일 과제.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스테이션도 다양하고 과제도 여러 가지인 거예요. 스테이션이 다양하다는 건 뭐예요? 요 스테이션들의 환경이 각각 다르게 구성되어 있고 이 안에 있는 과제도 어때요? 여러 개가 주어져 있다는 거죠. 이제 이걸 놓고 선생님들이 좀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농구 드리블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농구 드리블을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해 볼래요? 이게 굳이 1차에서 묻지 않더라도 2차에서 이렇게 적용시켜 버릴 수도 있잖아요. 농구 드리블 과제를 하는데 자, 요렇게 스테이션을 구성하래요. 요렇게 찍어서 얘기해 줬어요. 이렇게 스테이션을 구성하래요. 그럼 선생님들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각각 같은 스테이션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안에 드리블 과제를 여러 개를 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왼손 드리블을 하고 오른손 드리블을 하고 그다음에 뭐 양손 드리블을 하고 이렇게 과제가 스테이션 안에 그 안에 있는 과제가 여러 개여야 되겠죠. 이런 형태로 선생님들이 단순히 얘만 보고 넘어갈 게 아니고 그 상황을 떠올려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혹시 모를지도 모르니까 챙겨놔요. 그리고 얘는 그냥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별 문제가 안 될 거고, 자, 요 문제에서 우리가 앞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문제 뭐 있어요? 아까 이거. 이렇게 구성해 놓으면 왜 안 되는지, 즉, 이 문제에서 왜 옳지 않은 게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다음 문제 봐요. 협동학습 모형을 적용한 교수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 협동학습 모형. 공부해야 될 게 엄청 많죠? 협동학습 모형. 자, 얼른 떠올려요. 협동학습 모형에 대해서 쭉 떠올려봐요. 됐어요? 봅시다. 모든 팀에게 동일한 학습 과제와 연습 시간을 주며 팀 점수는 팀원의 개별 점수를 합해서 만든다. 협동학습 모형에 우리 몇 가지 전략들이 있었어요. 얘기해봐요. 요런 것들이 있었죠. 그죠? 자, 봐요. 얘 뭐 같아요? 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얘가 중요해요, 얘가. 팀 점수는 뭘로요? 팀원의 개별 점수를 합한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얘가 뭐와 같아요? STAD와 가장 비슷해 보이죠? 네, 요 부분 체크해 두셔야 돼요. 교재 갖고. 네, STAD는 어떻게 된다고요? 팀원의 개별 점수를 합해서 만든다고요. 팀원들의 개별 점수를 어떤다고요? 합한다고요. 요 부분까지 보셔야지.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팀원들의 개인 점수 발표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팀원들의 개인 점수는 발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 부분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고 싶으면 STAD를 모형을 적용해서 어떤 과제를 아이들에게 협동학습 모형으로 이렇게 전략을 펼쳐서 할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점수 발표할 때 각 팀원들의 개별 점수를 땅땅 이렇게 발표해놔요. 그래서 아까 우리 뭐 이렇게 탑5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점수 잘 받은 사람 이렇게 공개를 한대요. 개인 점수를 공개했대요. 이렇게. 그래놓고 요 협동학습 모형 잘못 적용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서 수정하시오. 그러면 요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 된 거예요? 팀원들의 개별 점수를 합해서 팀 점수가 산출된다라는 거예요. 팀원들의 개인 점수는 발표하지 않아요. 그 다음 두 번째. 각 팀에서 1, 2, 3, 4등 점수를 받은 학생은 다른 팀의 같은 등수인 학생의 점수와 비교한다. 어때요? 네, TGT의 모습이 보이죠? TGT 적용시키면 기능 수준이 매우 낮은 아이에게 뭔가 장점이 있었어요. 뭐가 있어요? 네, 우리 팀에서는 내 실력이 가장 낮지만 어때요? 우리 팀을 위해서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어떤 거가요? 다른 팀에 나와 같은 등수만 내가 이기면 되니까. 이런 이점이 있었어요. 그 부분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팀원은 스스로 또는 다른 팀원의 도움을 받으면서 과제를 연습하고 다른 팀원이 과제 수행 결과를 평가한다. 뭐 같아요? 요거 같죠? 네. 다음 주에 체조를 하시고 나면 이걸 하고 나면 이 문제가 나오면 절대 안 틀리실 거예요. 네. 이게 어떤 형태였죠? 이렇게 다양한 과제들이 이렇게 쭉 기준들 이렇게 열거된 다음에 이 과제를 놓고 어때요? 우리 팀원들이 평가하든지 혹은 다른 팀원들이 평가하든지 과제 완수했는지 이렇게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체조하러 안 가시는 분들도 생길 거니까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과제들을 이렇게 했어요. 과제 앞구르기. 그래서 기준 앞구르기에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리고 수행 여부. 그래서 통과했으면 동그라미를 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빈칸을 쭉 비워놨어요. 이 부분 이렇게. 그래서 이 과제 통과하면 동그라미, 다음 과제 통과하면 동그라미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팀원들의 이런 얘가 전부 다 모아지면 이 팀에서는 동그라미 숫자가 몇 개, 다른 팀에서는 동그라미 숫자 몇 개 이렇게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그 팀원들이 가진 동그라미 숫자를 가지고 우리 팀 점수가 될 거니까 우리 팀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어떤 기능이 좀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도와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런 과제도 이렇게 뭐까지 해놨냐면 앞구르기, 뭐 다리 벌려 앞구르기, 무릎 펴고 앞구르기, 핸드스프링, 앞공중 이런 것까지 다 넣어놨어. 혹시 모르잖아요. 그죠? 다 해놨어. 과제를 몇 개 해놨더라? 15개인가 20개인가 해놨어요. 재밌을 거예요. 아니, 많이 해놔야 선생님들이 안 게으르지 않게 서로 협동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해보시면 그 문제가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유후. 그 다음 각 팀원은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학습 내용을 익히고 난 후에 자신의 팀으로 돌아가서 다른 팀원을 가르친다. 얘가 뭐예요?
직소네요. 어쩜 이렇게 순서대로 이걸 얘기했지? 직소 모형이네요. 이게 작년에 기출된 문제예요. 작년에 기출된 문제였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직소 모형을 하면 어때요? 모둠 구성해놨죠. 모둠 구성은 어떻게 했어요? 모둠 구성은 어떻게 했어요? 원칙을 얘기해요. 모둠 구성의 원칙. 팀 내에서는 이질적으로, 팀 간에는 동질적으로 이렇게 팀을 구성을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 팀원들에게 각각 과제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과제들을 하나씩 주어지죠. 그래서 그리지 않고 하려고 하니 이 팀원들이 자, 이런 아이들이 모여 있겠죠. 여기도 그래서 A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요 아이들이 모이죠. 그래서 여기는 어때요? A 과제에 대한 뭐가 돼요? 이들끼리 모여서 서로 협의하고 공유하고 이러면서 A 과제에 대한 전문가가 되죠. 전문가가 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자기 집단으로 돌아와서 A 과제에 대해서는 이 친구가 전문가니까 다른 팀원들을 서로 가르쳐주는 이러한 형태가 직소 모형이죠. 그래서 작년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자, 이렇게 팀 구성해놓고요. 여기 가서 전문가 집단이 되었어. 그 다음 과정을 서술하라고 하는 게 작년 문제였어. 자기 팀으로 돌아가서 자기 팀원들을 가르친다. 이런 형태로. 올해는 안 나오겠지 뭐. 그 다음, 교사의 체계적인 계획과 지도에 의해 학생들이 서로 짝을 이루어 역할을 교대하면서 상대방의 학습을 돕는다. 이건 어때요? 네, 이건 협동학습 모형보다는 이걸 보니 뭐 같아요? 네, 이거 같죠? 요거 같죠? 상호학습형 스타일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상호학습형 스타일에서 그 상호학습형 스타일에 대한 뭐 오해라 그랬나?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누죠. 상호학습형 스타일은 뭐 하지 말란 얘기였어요? 이렇게 자기 짝과 협동하라는 게 아니라고요. 상호학습형 스타일은 서로 협동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둘씩 짝지워져서 지금 과제를 하게 이렇게 내뒀잖아요. 상호학습형 스타일 혹은 수업 모형에서는요. 어떤 모형이었어요? 차이점을 얘기해봐요. 가장 큰 차이점을 얘기해봐요. 상호학습형 스타일과 동료교수 모형의 가장 큰 차이점이요.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 이렇게 문장으로 나왔던 부분이에요. 빨리 대답해 주셔야 돼. 동료교수 모형과 상호학습형 스타일의 가장 큰 차이. 동료교수 모형은 어떻게 해요? 얘도 2명씩 짝 지워주죠? 얘도 2명씩 짝 지워주잖아요. 그래 놓고 동료교수 모형은 어때요? 모형은 어때요? 한 단원에 대해서 적용을 시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이 단원이 농구 단원을 가르치겠다. 농구 단원 몇 차시까지 가르칠 거예요? 뭐 생각해 선생님 마음인데 12차시까지 하실 거예요? 자, 1차시부터 12차시까지 농구 단원을 가르치겠대요. 이 농구 단원 1차시부터 12차시까지 전부 다를 뭘로 가르치겠다는 얘기예요? 동료교수 모형을 적용해서 가르치겠다는 얘기예요. 얘가 수업 모형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긴 단원 동안 가르치는 개념인 거고 상호학습형 스타일, 여기 스타일에서는요. 에피소드의 개념이 사용된다 그랬죠. 에피소드는 뭐예요? 하나의 짤막짤막한 이야기들이 에피소드잖아요. 자, 농구 단원 하겠대요. 1차시부터 몇 차시까지요? 12차시까지 하겠대요. 그런데 지금 1차시예요. 요 1차시, 요 수업 안에도 어때요? 에피소드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첫 차시에 아이들에게 패스를 가르친다고 칩시다. 그래서 패스를 가르칠 건데 어떤 거 가르칠 거예요? 체스트 패스 가르칠 거고 패스 여러 가지잖아. 뭐 그래요. 이런 4가지 정도의 패스를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요 과제를 가르칠 때에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여기에서도 에피소드가 생겨날 수 있을 거고요. 이 과제는요, 과제의 특성상 좀 다른 형태로 좀 해볼까? 또 다른 에피소드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스타일에서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에피소드의 개념을 했잖아요. 1시간 안에도 여러 가지 스타일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장면마다. 그 짤막짤막한 장면 하나하나를 에피소드라는 개념을 갖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을 설명하라 그러면 뭐라고 설명하시면 돼요? 이건
긴 단월 동안에 거쳐서 적용되고, 이거는요, 네, 한 수업에서도 여러 가지 모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얘가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걸 빼고는 어때요? 똑같아요. 적용되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그럼 아까 그 얘기했어요. 상호학습형 스타일을 적용할 때 뭐 하지 말라고요? 둘이 짝하고 협동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즉, 둘이 협동한다는 얘기는 뭐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서로 이렇게 같이 동료의 입장에서 이렇게 우리 뭐 어떻게 해볼까? 어떤 모형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한 사람은 상호학습형 스타일이 왜 나타났어요? 상호학습형 스타일이 나타난 배경이 뭐예요? 왜 나타났어요? 네, 직접 교수 모형에서는 어때요? 교사가 학생들 연습시키고 피드백 제공해 주려면 피드백 제공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30분의 1 혹은 40분의 1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연습할 때 옆에 나에게 피드백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붙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짝을 지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짝을 지어준 두 명은 어떤 관계인 거예요? 이 사람은 수행자인 거고 지 혼자 알아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애고, 이 사람은요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이 된다는 거예요. 교사가 제공해주는 이 기준을 보고 이 기준에 대해서 자기가 관찰해보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지도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지도를 해주는 요거 피드백 제공해주는 거잖아요. 그쵸? 얘가 이렇게 교사가 제공해준 이 관찰 기준을 보고 이 기준 보고 이 사람에게 피드백을 제공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사가 하는 일을 대신 하고 있는 거니까 가르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 얘가 얘에게 피드백을 제공해주는 5가지 단계를 빨리 떠올려 봐요. 자, 제일 먼저 뭐 했어요? 네, 기준 파악했어요. 그 다음은요, 관찰할 거고요. 그 다음은요, 비교, 대조할 거고요. 네 번째는요, 그리고 5번째는요, 피드백 제공해 줬죠. 얘는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상호학습형 스타일에서 관찰자가 수행자에게 피드백 제공해주는 단계였어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상호학습형 스타일에서 이렇게 했다가 이제 이것을 여기에서 사용했던 요 피드백 제공해주는 요 단계를 다른 사람 말고 자기 자신에게 제공해주는 건 뭐였어요? 네, 자기점검형 스타일이었어요. 뭐 하나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상호학습형 스타일 얘기하면서. 생각나면 할게요. 이렇게 2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줘야 되는데 홀수래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2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방법이요? 네. 하나는 맨 마지막을 3명으로 만들어놔요. 또 하나는 맨 마지막 아이를 그냥 연습형처럼 연습시키고 누가? 교사가 제공해 주는 거예요. 홀수일 때. 기출문제 보시면 홀수일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문장이 한 문장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하셔야 돼요. 홀수일 때 첫 번째 방법 어떻게 해요? 마지막을 굳이 마지막으로 안 해도 되잖아. 3명으로 구성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요 1인을 연습형으로, 그리고 교사가 피드백,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해결하는 방법이, 홀수일 때 해결하는 방법이. 이렇게 3명으로 구성해 놓으면 2가지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요, 1명의 수행자, 2명의 관찰자, 아니면요 2명의 수행자 그리고 1명의 관찰자. 결국 3명이니까 3명으로 구성해버리면 이렇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이 보여지겠죠. 그죠? 단지 여기만 생각해 보실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이제 선생님 서술해야죠. 이렇게 3명으로 구성해놨어요. 홀수였어. 그래서 얘네들을 3명으로 구성해놨어요.
그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선생님 이제 서술을 해야죠. 뭐라고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겨날 수 있어요? 지금 두 명이서 관찰하고 피드백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두 명이 이 과정이 달라져 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A하고 B가 이 과정이 서로 다르면 나타날 수 있는 이 충돌 문제가 생겨나겠죠. 이렇게 되면요. 어떤 문제 생겨날 수 있어요? 네, 관찰자가 놓칠 수도 있겠죠. 두 명을 다 봐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네, 얘가 잘못된 문제였어요. 상호학습형 스타일 얘기하다가 멀리 돌아왔네요. 지금 우리 무슨 문제 풀었죠? 협동학습 모형 문제 풀었어요. 자, 이제 선생님들이 떠올리실 시간이에요. 협동학습 모형 얼른 떠올려요. 주제. 서로를 위해 서로 함께 배우기. 아직 쓰고 계셔가지고. 자, 서로를 위해 서로 함께 배우기. 얘가 주제였어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슬라빈이 얘기했어요. 세 가지 특징. 청킹. 팀계학이었어요. 팀계학. 첫 번째 거 팀 보상. 그러니까 이게 뭐와 대비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협동학습 모형을 쭉 적용시켜요. 그래서 학습 과정 아니라 이거를 쭉 관찰 일지든지 이걸 쭉 보여줘. 그래 놓고 제일 잘한 아이에게 어떤 보상을 해줬대요. 이렇게. 혹은 뭐 개인 점수를 발표해서 박수를 치게 했다든지 그런 것들도 개인 보상으로 작용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여줘 놓고 자, 슬라빈이 얘기한 세 가지 특징 중에 협동학습 모형의 세 가지 특징 중에 잘못 적용되고 있는 부분을 찾아서 쓰고 네, 그 명칭을 써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어떤 근거로 요 슬라빈이 얘기한 세 가지 특성을 근거로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수정하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얘기 해주시면 돼요? 아까 그 모습 보였으면 네, 팀 보상의 개념을 반드시 쓰셔야 될 거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찾아서 쓰는 요 문제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여기에 이분이 이야기한 세 가지 특징 요거에 근거해서 쓰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이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네,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될 거예요. 얘가 없으면 잘못하면 점수를 반만 줄지도 몰라요. 팀 보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서는 개인 보상했으니까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거죠. 두 번째 개인은요. 개인의 책무성. 개인의 책무성은요. 각자 본인들이 우리 팀을 위해서 뭔가 공헌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세 번째 학습 성공에 대한 평등한 기회 제공. 이거 잊어보시면 안 돼요.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출제되기도 했었고 언제고 다시 다른 상황 연출해놓고 물어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청킹이 뭐였어요? 팀 계학이에요. 협동학습 모형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외워야 될 게 많아요. 좀 많아요. 3, 4, 5, 6 굉장히 많아요. 세 가지 특성은 슬라빈이 얘기한 거 세 가지 특성이 뭐라고요? 팀계학, 슬라빈이 3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4가지 지도 목표가 있어요. 저거 청킹, 협, 긍, 자, 성. 협은요. 학생세의 협동적인 협력학습의 증진. 두 번째, 긍은요. 긍정적인 팀 관계 독려. 자, 학생의 자아 존중감 개발. 성, 학업 성취력 향상. 이 부분 잘 봐요. 협동학습 모형을 왜 적용시켰어요? 물론
팀원들 간의 긍정적인 팀 관계를 독려한다는 말이 잘못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즉 근본적인 문제예요. 협동학습 모형을 적용한 건 학생들끼리 협동하라고 하기 위해서 협동학습 모형을 적용시킨 거예요? 아니면 교사가 가르치고 하자 하는 내용들에 대한 성취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협동학습 모형을 적용한 거예요? 학생들이 근본적으로 협동학습 모형을 적용한 건 학생들이 학업 성취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것을 사용한 것이지, 학생들이 서로 협동하라고 협동학습 모형을 적용시킨 게 아니라고요. 궁극적인 목표는 뭐라고요? 학생들의 학업 성취력 향상이 궁극적인 목표예요. 궁극적인 목표는 협동이 아니고, 협동을 통해서 뭘 하라고요? 학업 성취력을 향상시키라고요. 이 부분도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협동학습 모형, 생각해보지 않으면 아까 그 부분이 틀렸다고 체크가 안 된다고요. 생각해보지 않으면. 협동학습 모형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 사이에 협동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들의 이런 관계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다.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틀린 이야기야 라고 하는 걸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생각해보지 않으면. 협동학습 모형은 왜 적용시켰어요? 성취력 향상시키기 위해서 협동학습 모형을 적용한 거예요. 그 다음 5가지 기본 요소 있어요. 존슨과 홀백이 있었어요. 5가지. 팀, 일, 개, 대, 반. 팀은요, 팀원 간의 긍정적인 상호 의존. 1대1의 발전적인 상호작용. 개인의 책무성. 대인관계와 소집단 인간관계의 기술. 팀 반성. 요거 기억하고 계세요. 요것도 기술된 부분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거 슬라빈은 뭐였어요? 슬라빈 3가지 특성을 얘기했어요. 엘린 힐케는요 4가지 지도 목표를 얘기했어요. 존슨 홀루백은요 5가지 요소를 얘기했어요. 자, 모형 자체의 본질과 독특성을 제공하는 6개의 절차적인 요인을 구서가 얘기했어요. 6개를요. 개사격의 팅팅 그랬어요. 개인의 책무성. 사회성 발달에 대한 외제적 관심. 좀 늦게 놀라야지. 격려자로서의 교사. 의도적인 팀 구성. 자, 의도적인 팀 구성. 얘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였어요? 아까 구체적으로. 뇌는 어떻게 해요? 이질적으로. 집단 간에는요? 동질적으로. 이렇게 구성해야 되는 얘가 의도적인 팀 구성. 얘를 기출문제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를 생각 없이 이렇게 쭉 읽으면 그냥 쑥 넘어가요. 협동학습 모형 적용하려고 이렇게 애들 이렇게 나눠놨네. 기출문제에 뭐 나왔냐면요. 얘기는 되겠지 뭐. 애들을 팀을 이렇게 구성할 건데 귀찮으니까 교사가 어땠어요? 출석 번호대로 1번부터 몇 번까지 1조, 2번부터 몇 번까지 2조, 몇 번까지 3조 이렇게 팀을 나눠놔 버렸어. 그래 놓고 애들 나눠놓고 나중에 TGT를 적용시켜요. 자, 요걸 지키지 못한 거죠. 집단 내에서는 이질적으로. 그래야 어떠니까요? 집단 안에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 이렇게 섞여 있으면 어때요? 네, 잘하는 아이가 못하는 아이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협동이 일어나겠죠. 또 집단 간에 동질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요. 나중에 팀 간의 경쟁을 독려하기 위해서 집단 간에는 동질적으로. 팀 상호작용의 연속성. 팀원 간의 상호 의존 관계. 학습 영역간 우선순위. 얼렁 떠올려요. 학습 영역간 우선순위. 바로 안 따라온 일가 이거죠? 둘로 나눠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심동적 영역이 우선이래요. 1순위는 심동, 정의, 그리고 3순위가 인지적 영역이 우선이면요. 1순위는 정의, 인지일 거고 3순위가 심동일 거고요. 학습 선호도. 레이커먼과 그라샤가 학습 선호도를 얘기했어요. 요분들이 얘기해놨어요. 구분하는 기준 3가지 얼른 떠올려요. 뭐를 기준으로요? 자, 교사나 동료나 교사에 대한 시각. 또 하나는요.
얘기해줘요. 저는 저기 아바타 할 거예요. 또는요? 또 하나는? 그래서 동료와 교사에 대한 시각에서 뭘로 구분했어요? 빨리 떠올려요. 네. 수업 절차에 대한 반응. 학습에 대한 태도. 이렇게 구분했어요. 협동학습 모형에서의 학습 선호도는요. 얘 조금 특이한 게 있었어요. 그죠? 아까 그 의도적인 팀 구성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떤 거였어요? 참여. 여기에서 뭐 하나 추가시키면 돼요? 경쟁 추가시키면 돼요. 아까 다른 팀원하고 다른 팀하고 경쟁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업 주도성 프로파일 숫자 얘기예요. 숫자 1, 299, 50, 50, 100, 100. 자, 제 수업을 처음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저기 뭐 개소리지? 이러실 거예요. 지금부터 네, 개소리를 의미 있게 풀어드릴게요. 방금 숫자 어떻게 됐었어요? 자, 처음 보시는 선생님들 메모하셔야 되니까. 1, 29, 9, 50, 50, 100, 100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우린 이걸 다 외울 수 있어요. 잘 안 보이게 써놨잖아. 그래도 돼. 따라오렴. 자, 이거 하려면 요 7가지를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거가 뭐예요? 이거 순서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요걸 순서대로 하셨으니까. 첫 번째 게 뭐였어요? 내용 선정이었어요. 두 번째 거는요? 수업 운영. 누가 눌러줬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요? 네. 과제 제시. 네 번째는요? 참여 형태. 다섯 번째는요? 교수적 상호작용. 여섯 번째는요? 학습 진도. 마지막은요? 과제 전개. 그래서 얘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요. 잘 보시면 과제가 2번 나와요. 그죠? 그래서 과제가 2번 나와서 어떤 게 먼저지 생각해 보시면 제시를 하고 전개를 해요. 전개한 다음에 제시를 해요. 당연히 제시가 먼저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7개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내수, 가참, 여기 이건 뭐였어요? 교수적 상호작용으로 기억하고 계시든 그냥 상호작용을 하시든 별 문제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숫자를 봐요. 이제 얘가 어떻게 됐어요? 1, 2, 9, 9, 50, 50, 100, 100 숫자가 몇 개예요? 7개죠. 요 7개를 이렇게 하나씩 얘기한 거예요. 내용 선정이 1이래요. 1. 얘가 1이에요. 1은 여기서부터 1이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그래 설명해야 되잖아. 자, 가운데가 5예요. 그리고 맨 끝이 10이에요. 처음 보시는 선생님들 이거 한 번만 기억하시면 한 번만 유심히 보시면 돼요. 1에서 한 칸 옆으로 갔어요. 뭐가 나오겠어요? 2가 나올 거고요. 또 한 칸 옆으로 가요. 헐. 자, 1에서 한 칸 옆으로 가면 몇이 돼요? 2 될 거고요. 2에서 한 칸 옆으로 가면요. 3이 돼요. 5에서 1로 가는 건 없어요. 그래서 4가 나타나지 않아요. 5에서 한 칸 옆으로 가요. 네? 한 칸 또 옆으로 가면요. 7이 될 거고 8이 나타나지 않아요. 10에서 한 칸 빼면요. 9.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맨 앞이 1. 직접적인 건 1. 여기 간접적으로 와 있는 건 얼마? 10.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건 5. 그리고 뭐가 안 나타나요. 여기서 하나 뺀 4도 없고 여기서 더 간 8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한 칸 옆으로 가면 2, 한 칸 옆으로 가면 3, 여기서 옆으로 가면 6, 7, 여기서 하나 빼면 9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숫자를 기억하시는 원리는 이제 보셨어요. 얘가 1이래요. 여기에 이렇게 있대요.
얘를 보시고 단순히 이걸 놓고 숫자만 외우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요 의미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용 선정을 누가 한다고요? 직접적이라는 건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교사가 선정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수업 운영을 봐요. 수업 운영은 어디에 있어요? 한 칸 옆으로 갔으니까 2죠. 여기서 한 칸 앞으로 왔어요. 그럼 몇이에요? 9예요. 그래서 29라고 본 거예요. 얘가 1, 얘가 29. 두 개가 나타나니까 29로 본 거예요. 29로. 그 다음에 과제 제시는요. 9였죠. 여기. 이렇게 학생에게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참여 형태는요. 5 그리고 10에 있죠. 그래서 여기를 몇으로 봤어요? 50으로 봤어요. 상호작용 마찬가지. 뭐하고? 5하고 10이니까 50. 학습 진도는요. 100이죠. 100은 1하고 10에 있어서 100이라고 본 거예요. 과제 전개도 마찬가지. 몇? 100. 여기도 100. 이렇게 8가지 모형을 가지고 숫자로 붙여서 얘네들을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기억하고 있죠? 외우고 있죠? 얘네를 이거 하나를 이렇게 8가지 모형을 놓고 외워버리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단순히 문제에서 우리 시부레를 가서 선생님들이 직접 실전 문제로 만나보실 문제가 이런 형태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런 형태로 나와주면 고마운데,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를 탁 비워놓고 얘가 뭔지 쓰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참 고마울 건데 그렇게 안 나올 수 있어요. 얘를 해석해야 되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주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협동학습 모형 딱 주어져 놓고 내용 선정은 교사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한다 이랬을 때 여기에 물음표가 찍혀요 안 찍혀요? 안 찍히죠. 우리는 다 외웠는데 요걸 가지고 단순히 외운 걸로 끝내면 안 되고요. 뭐 꺼내셔야 된다고요? 얘들의 이 숫자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의미를 선생님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과제 전개가 100이래요. 1에 있거나 여기에 있대요. 교사가 이러이러한 과제, 다음 과제를 전개시켜줘요. 그러면 이건 얘가 A의 모습이 될 거고, 이제 자기네 팀 내에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과제를 해가는 모습은 이 모습이 보여지겠죠. 그러니까 교사가 제공해주는 모습, 아니면 학생들끼리 이렇게 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요것을 외운 걸 가지고 생각해내셔야 돼요. 좀 이따가 제가 테스트를 하나 할 거예요. 틀리기만 해봐. 다 외웠어요? 네. 이거 수업 주도성 프로파일 결정하는 7가지 기준이 뭐였어요? 교수가 참 교학과라든지 내수가 참 교학과 혹은 교수가 참 상학과. 알아서 기억하고 계세요.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